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54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A 자동차 회사는 지난해 판매 예측치로 100만 대를 예상하였고 실제 판매치는 110만 대였다. 지수평활 계수가 0.6일 때 올해 판매 예측치는 지수평활 상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수평활법으로 수요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올해 이번에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 예측치 플러스 지수평활 상수 알파에다가 과거 실제치 빼기 과거 예측치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지난해 판매 예측치가 100만 대, 여기 100만 대. 그렇죠? 실제 판매치가 110만 대. 그럼 110만 대, 100만 대. 그 다음에 지수평활 상수가 0.6이래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간단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고요. 하면 얼마가 돼요? 6만 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얼마? 106만 대. 정답 1번. 오케이. 자, 546번 수요 예측 기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지수평활법은 평활상수가 클수록 최근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답 몇 번? 1번이네. 바로 나왔네요. 2번 회귀분석법은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를 자승한 값의 총합계가 최대가 아니라 뭡니까? 최소죠. 최소. 최소. 이게 바로 회귀분석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모든 자료를 반영하고 최근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낮게 부여한다. 자, 가중평균 이동평균법에서는 최근일수록 가중치를 일반적으로 높게 하죠. 단순 이동평균법은 그냥 똑같이 가중치를 두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렇죠?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다 틀렸네요. 옳은 거. 자, 4번. 이동평균법은 이동평균의 계산에 사용되는 과거 자료의 개수가 클수록 수요 예측의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왜? 과거 데이터가 너무 현재에 많이 반영되니까요. 그렇죠? 5번의 패널 동의법은 대표적인 뭡니까? 양적이 아니라 뭡니까? 질적이라 그랬죠. 질적. 오케이. 정답 1번. 좋아요. 5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자재, 회계, 구매, 생산, 판매, 인사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 그렇죠. MRP 시스템에서 단순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뭡니까? 전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게 뭡니까? ERP 시스템이라고 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CRM은 많이 했죠. 고객 관계 관리. 그렇죠.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SCM은 뭡니까? Supply Chain Management라 그래서 공급 사슬망 관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DSS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영정보 시스템 MIS 나오는 건데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마지막으로 KMS는 뭡니까? 지식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 됐죠? 자, 548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품질 비용 중 성격이 상이한 것은 자, 여러분 우선 이거 들어가기 앞서 품질 비용이 뭔지 한번 정리 좀 할게요. 품질 비용. 자, 품질 비용 세 가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품질 비용의 가장 첫 번째 일단 예방 비용이 있어요. 자, 예방비용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품질 설계나 품질 계획이나 품질 교육 등 불량 품질의 발생을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예방비용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품질 비용.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평가 비용. 평가 비용은 수익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그 다음에 품질검사 등 고객에게 인도 전에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한 검사 비용을 뭡니까? 그걸 평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실패 비용. 이건 이제 고객에게 품질이 그 제품이 인도되고 난 뒤에 그 품질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비용이죠. 그걸 실패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실패 비용은 불량으로 인한 폐기, 그 다음에 재작업이나 수선 등의 비용 혹은 반품 클레임 등으로 인한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라 그런다?
뭉쳐서 실패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보기 1번에 반품 소송 비용, 그 다음에 판매 기회 상실로 인한 기회 비용, 보증 수리 비용, 반품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이건 바로 제품이 출시되고 난 후에 나타나는 비용들이니까 모두 다 실패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완제품 검사 비용, 요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검사와 관련된 비용, 바로 평가 비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완제품 검사 비용은 평가 비용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실패 비용에 해당이 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품질 비용 3가지 정도 이렇게 옆에 정리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54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품질 관리 기법이 아닌 것은 그렇죠. 지금 ZD 프로그램 그렇죠. 이거 조금 이따 우리 뒤쪽에서 할 건데 이게 제로 디펙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종업원들 모두 다 무결점의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사적 품질 관리 TQM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품질 관리 맞고요. 그 다음에 1000ppm 운동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로 우리 품질 관리 운동 중에 하나고요. 식스시그마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식스시그마 안에 그렇죠 양품을 만들어내겠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품질 분임조 관련된 그런 거. 간트 차트는 뭡니까? 간트 차트는 여러분 지난번에 앞쪽에서도 했는데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말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50번의 식스시그마 프로세스 개선 5단계 이거 워낙 유명하죠. 이거 뭡니까? DM, A, I, C 이렇게 하죠. 요 D가 뭡니까? Defined 뭡니까? 정의. 그 다음 M 뭡니까? Measure, 측정. 그 다음 A 뭐예요? Analysis 뭡니까? 분석. 그 다음 I 뭐예요? Improve, 개선. 마지막 C 뭐예요? 컨트롤이죠. 통제. 바로 요 단계입니다. DMAIC. 그러면 아닌 거는 뭐 쉽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네요. 자, 5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재료의 사용과 유해물질의 생성, 처리,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표준으로 환경성 측면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환경. ISO 중에 환경과 관련된 게 뭐냐면요. 바로 ISO 14000, 14000 저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뒤쪽에 IS 9000도 함께 나올 겁니다. 요거 나중에 함께 좀 정리 좀 할게요. 이따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ISO 14000이 환경과 관련된 국제 품질 표준으로 이는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 성과 평가, 환경 용어, 수명 주기 평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ISO에서 환경과 관련된 게 뭐다? 요거다. 오케이. 551번 됐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552번 수요 예측 기법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조금 어렵죠. 정량적 평가다 보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 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오차들의 합이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0에 가까울수록 가급적 그 예측치가 뭡니까? 실측치랑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차가 되게 작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 절대 편차. 이거 MAD라고 하죠. MAD.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의 가장 중간쯤 되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선이 가장 잘 끄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선과 각 데이터와의 이 편차 있잖아요. 편차. 요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값이 되고 여기는 오차가 마이너스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 다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만큼 이 오차가 벗어나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 이 제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MAD처럼 절대값을 붙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평균 절대 편차 MAD라는 건 이 절대값을 붙이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거 왜 붙이냐? 바로 이런 상쇄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요. 평균 절대 편차는 편차들의 평균이 사전에 정한 절대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뭐죠? 요거 지금 뒤쪽에 있는 절대값을 이 초과하는지 여부 이거는 맞는데요.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관측치와 평균치 차이의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평균 절대 편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편차들의 평균이 사전에 설정한 절대값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절대값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관측치와 평균치 차이의 설대값. 관측치와 여기는 관측치와 평균치에 대한 요거의 차이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의 사전에 설정한 절대값 요게 요 말이 틀렸다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3번. 자, 3번의 평균 제곱 오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제곱 오차는 매 기간 발생하는 수요 예측 오차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서 0에서 뭡니까? 멀어질수록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이 모든 편차들이 0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예측치와 실측치가 가깝다라니까.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0에 뭡니까? 가까워질수록 수요 예측도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4번에 N 기간 동안 예측 오차들의 합이 0이라면 동일 기간 평균 절대 편차 값도 반드시 0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그냥 N 기간 동안 예측 오차 값들이 0이라는 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평균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오차가 0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평균 절대 편차 값도 무조건 0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번에 누적 예측 오차가 0에 근접한다면 예측치의 편차는 뭡니까? 그렇죠. 작다라는 거죠. 작다. 0에 가까울수록 무조건 뭡니까? 예측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553번 해볼게요. 품질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품질 분임조 QC 서클은 품질 생산성, 원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작업자 그룹이다. 품질 분임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일단 그 품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들끼리 모여서 제안하고 서로 토의해서 그렇게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QC 서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ZD, 제로 디펙트 프로그램에서는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적 품질 관리의 적용이 강조된다. 여러분, 제로 디펙트 프로그램은 통계적 품질 관리라 형태가 아니라요. 제로 디펙트 프로그램은 전사적 품질 관리의 일환입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부터 가장 밑에 있는 직원까지 모두가 뭡니까? 그렇죠. 일관되게 품질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아주 열심히 관리하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자, 3번. 품질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제 비용과 실패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라고 적혀 있죠.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자, 봅시다. 품질 관련된 비용은 1번 뭡니까? 예방 비용. 그 다음에 2번 뭐 있습니까? 평가 비용. 세 번째 뭐 있어요? 실패 비용이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실패 비용 있죠? 근데 쌤 여기 통제 비용은 어디 있어요? 이게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요걸 통제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이 아니라 4번. 6 시그마 품질 수준은 공정 평균이 규격의 중심에서 1.5 곱하기 공정 표준 편차.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자, 이거만큼 벗어났다고 가정한 경우 100만 개당 3.4개 정도의 그렇죠, 불량률을 의미합니다. 100만 개당 3.4개라는 건 사실상 뭡니까? 거의 무결점이죠, 무결점. 이게 바로 6 시그마입니다. 뭐예요?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거. 5번에 데밍에 의해서 고안된 PDCA 사이클은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렇죠. 데밍의 PDCA. 맞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55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554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ISO 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보도록 할게요. ISO 첫 번째 1번 ISO 9000 시리즈는 품질 경영에 관한 인증 표준이다. 그렇죠? 2번 ISO 14000은 오케이 앞쪽에서 했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환경 경영에 관한 인증 표준이다. 자, 14000은 항상 핵심이 뭡니까? 환경. ISO 9000 시리즈는 공산품에 한정됐다. 이게 틀렸네요. ISO 9000 시리즈는 공산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에도 포함되는 거냐면요. 서비스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ISO 품질 경영에 대한 표준의 9000은 공산품 플러스 뭡니까? 제조 플러스 뭡니까? 그렇죠. 서비스업. 이것도 함께 포함된다. 오케이. 정답은 3번. 4번에 ISO 9000 시리즈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보증보다는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평가한다. 오케이. 5번에 ISO 9000 시리즈는 생산자 중심의 규격보다는 구매자 중심의 규격을 중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ISO 인증 제도에 대한 거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ISO 14000과 9000을 조금 여기서 체크를 해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55번 한번 들어가 보죠. 555번. 기업이 공급 사슬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 공급 사슬 관리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유통 채널 과정의 그 전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보겠습니다. 1번 운송비의 지속적인 감소. 정답 1번이겠네요.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송비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 운송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쪽으로 계속 공급망이 그 유통 채널망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라는 게 그게 목적인데 운송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오히려 땡큐죠. 땡큐.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이번에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유통 채널이 이쪽 저쪽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도 뻗어나가기 때문에 유통 채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웃소싱의 증가. 그렇네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 모든 것들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관리가 더 중요해지니까 이것도 맞을 거고요. 글로벌화의 진전이 어찌 보면 공급 사슬의 복잡화랑 비슷한 거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에 전자상거래 도입의 증가. 그렇죠. 전자상거래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56번 채찍효과 앞쪽에서도 한번 했죠. 채찍효과의 발생 요인이 아닌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공급망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 그렇죠? 이게 점차 그게 유측이 다르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는 게 채찍효과죠. 그렇죠? 소비자의 조금의 변화가 그게 뭡니까?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다음 도매업자 2, 그다음에 제조업자, 부품업자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뭡니까? 대량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점점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 이게 채찍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망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 때문에 발생하는 거. 일단 맞죠? 그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일정 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 주문, 일괄 덤핑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3번 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들이 단계별로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거 맞고요. 4번에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 간 힘겨루기,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전자자료를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데이터보다 좀 더 크게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전자자료를 교환하게 되면 오히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서 채찍 효과를 오히려 줄여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557번 역시나 공급사슬에서 채찍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채찍 효과의 개념 찾아라는 거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1번. 공급 사슬에서 채찍 효과란 고객으로부터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부품업체 순으로 사슬의 상류로 가면서 최종 소비자의 수요 변동에 따른 수요 변동 폭이 증가하는 거. 정확하네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정답 1번이네요.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자, 558번 보겠습니다.
채찍 효과를 막기 위한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유 충분하죠. 아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면 당연히 채찍 효과가 사라질 수 있고요. 배치식 주문 이게 때문에 채찍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철저한 수요 예측이 되면 당연히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갈 거니까 이 채찍 효과를 줄여줄 거고요. 가격 정책이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게 채찍 효과 중에 하나라서 안정화시키면 좋을 거고요. 그렇죠. 덤핑으로 배치식 주문하지 말고 연속 주문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59번 한번 봅시다. 공급 사슬망에서 발생하는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공급 사슬망 중개업자의 단계 수를 늘리고 바로 틀렸네요. 공급 사슬망 자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계별로 넘어갈수록 뭐가 돼요?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 안 되면서 그게 덤핑식으로 계속 주문하다 보니까 원래 예측치보다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단계가 길어질수록 그 점착 증폭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정답 1번. 자, 2번 계획 수립과 예측, 재고 보충에 있어 공급 사슬망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거. 오케이, 정보 공유 강화, 채찍 효과를 줄이는 방안 맞죠? 3번 유통업자 및 소매상의 재고를 공급자가 직접 모니터링. 오케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거. 이런 게 뭡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죠. 필요시 재고를 자동적으로 보충하는 공급자 재고 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정확한 데이터의 공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생산 및 운송에 소요되는 공급 사슬망 리드 타임을 줄인다. 그렇죠. 리드 타임이 긴 것도 일종의 채찍 효과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5번 전자 문서 교환, 무선 주파수 인식, RFID 이런 게 뭡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교환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틀린 거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60번 공급 사슬,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번 공급의 불확실성은 낮으나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군에서는 주문 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공급 사슬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공급하는 거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요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 그럼 뭡니까? 재고를 쌓아두면 오히려 이럴 때는 손해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주문 생산 방식이 더 좋겠죠. 오케이. 이거 맞네요. 1번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공급의 불확실성은 높으나 이제 반대네요.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은 기업군에서는 안전 재고를 확보하고 타사와 재고 공유 등을 통해서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급 사슬을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네요. 수요가 일단 좀 안정적으로 얼마 나올지는 알아요.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얼만큼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이 수요가 일정적으로 나올 때 우리 그걸 대응하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오케이. 2번도 정확하네요. 그렇죠? 3번 정보 기술 등을 활용을 하면 공급 사슬 참여자 간의 수요 및 생산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블립 이펙트 뭡니까?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앞쪽에서 했죠. 정확한 데이터의 공유는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각 조직들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 조직들의 최적화를 이룬 후에 전체 공급 사슬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조직 한번 봅시다. 이 공급 사슬망 관리는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공급 사슬의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그 유통업체들의 그 최적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전체를 대상으로 즉 미시적인 관리법이라기보다는 거시적 관리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겠죠.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각 조직들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 조직들의 최적화를 이룬 후 이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전체 공급 사슬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아웃소싱의 일반적인 구매
혹은 컨설팅 계약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부분적 활동이 이전될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시설, 설비 및 기술 등을 포함한 자원과 일부 의사결정 책임도 오케이. 그렇죠. 아웃소싱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의 기능의 일부를 바깥쪽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뭡니까? 단순히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적 자원도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자원이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죠. 아웃소싱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내 기술이나 내 어떤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번 시간은 560번까지만 일단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561번부터 우리 나머지 내용들 한꺼번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